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집값 내리면 집 사라고 해라고 해서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어제 민주당 복귀한 의원이 또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서민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김기욱 개그맨님밖에 없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린 다 서민도 못 돼. 아니라니까. 다 불가촉 천민들이야. 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서민이에요? 아니, 당신도 아니잖아. 나 15억 안 돼. 시가. 내가 아, 사는 그래요? 집. 한 서민 채가 아닌 걸로 탈락이야. 알고 있는데. 진짜? 아니야. 다 주택자요? 아니야. 등기를 3개나 쳤다고 그때. 아 그거는 이제 바꿔 갈아탄 거지. 아, 그래요? 세 채가 있는 게 아니라. 와, 3번을 갈아탄 거예요, 그러면? 응? 3번을 갈아탄 거예요? 네네. 와. 그럼 이게 치고 빠지고 해서 이렇게 갭 투자입니까? 먹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네. 대출 없이 산 거 아니야? 완전 이 경기도 외곽에 오래된 30년 된 그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다가 신축으로 갔다가 서울로 한번 넘어온 거죠. 그렇게 3번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그 자가는 서울에 있어요? 네, 근데 15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어제 김재섭 의원도 말 잘했던데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많이 올랐지만 또 15억 아닌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자비하게 규제로 다 묶어놓고 그러니까요. 15억 정도는 이하는 서민이니까라고 하니까 이게 두 번 죽이는 게 15억 위에 사는 분들도 그분들이 15억 아파트 산다고 막 대단한 부자거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운 좋게 청약 받았다가 얼레벌레 문재인이 부동산 올리고 막 이재명이 부동산 올려서 15억 된 분들은 나 부자 아닌데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고 규제 왜 이래? 네, 억울하지. 15억 언더이거나 10 없는 분들은 야 너네가 봤을 때 우린 서민도 아니면 뭐냐? 그러니까 양쪽을 다 지금 열받게 하는 복귀한 의원님께서 맞아. 예, 그건 좀 힘 빠지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힘 빠지는 발언이었어요. 예. 민주당의 우리 세연이 누나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아. 특히 야, 우리 서민 저분이 이럴 중산층과 정도면 진짜. 청년분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근데 이분 좀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까지만 해주시되 좀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발언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쭉 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민주당 패널들이랑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단 한 명도 의원, 전직 의원, 대변인 누구든 간에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우리가 보통 그 당을 대표해서 나오면 아닌 거 알아도 좀 맞서고 막 아이 그래도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게 있는데 놀랍도록 단 한 명도 이 문제는 쉴드를 안 쳐요. 못 쳐요. 못 치죠. 괜히 자기가 억지 쉴드 치다가 제2의 이상경, 제2의 복귀양 되면 자기 정치 인생도 끊기는 거니까 그렇지. 이 부분은 다 로우 톤으로 가. 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어렵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고 특히 부동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집이 없으신 분들, 사려는 분들, 집이 있는 분들, 다주택자 분들이 다 어떤 정책이 나와도 만족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뭐 모두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걸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 대신에 이렇게 좀 섣부른 발언 같은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물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한 점 있으면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한 이상경 차관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섣부른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니 근데 말씀드립니다. 국민들도 정부와 나라가 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가급적 따라줄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워낙 천정부지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집값이 심각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는 그 욕망을 본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했으면서 본인들의 욕망은 정당한 욕망이고 국민들의 욕망을 좀 뭐라 그럴까요? 탐욕으로 본다라고 할까요? 대출 받는 것도 문제예요. 또 갭 투자 받는 것도 문제예요. 정작 그 차관도 그렇고 정부 각종 관료들이 갭 투자 받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대책이어도 정책 위반자가 솔선수범하지 않거나 본인도 그렇게 잘못을 먼저 저지르면 당연히 공감 못 받는 대책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뭐 부동산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또
불안한 게 뭐냐면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까봐 그게 더 불안해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임세훈 소장이 우리 또 일하셨으니까 그때 분위기를 또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임세훈 소장님이야말로 지금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과 규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분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일인데 사실 이렇게 정부가 집값 올라라 아니면 떨어져라 이렇게 하지는 않죠. 다 제대로 된 정부면 그런 정책을 어느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할 텐데 사실 뭐 저도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은 뭐냐면 정책을 그때 계속 내면 낼수록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지점이 약간 있었고 그랬던 트라우마들이 아직도 좀 우리 시민분들께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책을 내면 사실 그 정책이 들여다보면은 본질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책 내면 오히려 집값 오르는 시그널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게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고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예민하고 면밀하게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임세노라는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 규제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6월 달이죠. 9월인가? 그때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했잖아. 6월이구나. 네, 강력하게 했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긴 해요. 사실 뭐 제가 다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또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아니긴 하지만 그냥 대출이 사실상의 만들면서 집값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잡을 수는 있는데 너무 지나친 규제가 되면 그게 하나의 시장에서는 오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정책을 계속 내는 게 맞냐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내는 게 무작정 틀렸다, 뭐 사다리 걷어차기다라고 그냥 비방은 할 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잘 보는 정부의 노력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부동산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지금.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요. 사실은 정부가 엄청 의지를 딱 보일 때 그 고위공직자와 주요 정치인들이 이거 우리 블러핑 아니다. 소위 말해 뻥카 아니다. 진짜 우리 부동산 잡을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이번엔 진짜구나 믿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주택자들 집 정리하라고 하니까 김조원 민정수석이 난 그럴 바에 민정수석 안 하겠다고 사표를 써버려요. 기억력 좋네. 강남에 집이 두 채였는데 집 한 채 파느니 민정수석 안 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게 먹힐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상경 차관이나 복귀양 의원 망언도 망언이지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강남에 집이 두 채 있어요. 네. 이게 뭐 집 한 채가 창고용이니 뭐니 말이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국감에서 물어보니까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대요. 집을 정리가 파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물려주는 걸로 정리를 하겠대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잘 성공해서 집값이 잡히고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 파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 집 한 채 판다 했습니다 하면 국민들이 야 진짠가 보다. 강남 집 파네? 집값 좀 내려가려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한테 가족들이. 주는 거는 증여세를 엄청 물어야 돼요. 그렇지. 그거 상속이 아니고 그렇지. 이 살아있는 관계에서 아들한테 주려면 직계니까 5천만 원 빼고 증여세 내면 그 증여세만 몇 억일 거예요. 그 몇 억의 증여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강남 집은 남한테 못 주고 아들한테 주는구나. 집값이 잘도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과 주요 그 정치인들 공직자들의 행동이 다르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신뢰를 못하면 이 어려움만 넘기고 갖고 있어 보자. 급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그냥 임대로 주면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또 가게 되면 월세값이 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예찬 씨 밥값 하겠다더니 열심히 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열심히 문제는 하시네. 그러니까 아마 사실은 민주당 정치인들 대다수는 이 부동산 규제나 고가주택 이런 거랑 상관없는 그분들도 선량한 그냥 중산층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부 사람들이 너무 튀잖아. 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본인은 착한 갭 투자, 민주 갭 투자고 남이 하면 내란 갭 투자고 뭐 송파에 장미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그래놓고 자기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아파트 사는 게 오히려 안 된대. 문제래. 왜? 자기가 지역구 부동산 정책 관여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빵구야 이게.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집 사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상경 차관. 돈이 모자라서 전세 갭 투자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28억. 부부가 예금 신고된 게 20억이 넘어요. 현금을 20억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그렇지. 근데 갭 투자했잖아요. 어떻게 예금이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계란 먹자. 네. 강남 두 채
안 팔고 정리한다는 게 아들 물려주고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정책 냈으니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내 집을 팔겠습니다라고 솔선수범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명이 없어요. 그 한 명이. 아니 그 예찬 씨가 기억력이 좋은 게 김조원 옛날에 민정수석 기억하시는 게 대단하네. 근데 그때 제가 청와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 대신 그러니까 직 대신 집을 택했다고 해서 안에서도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역시 이분이 이름값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조원이잖아 이름이. 조원이 왜? 돈. 아. 그래서 그럼 2억 원은 뭐야? 2억 원 지금 금융위원장인데. 근데 2억 원은 그- 또 두채 보려고 부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김조원 민정수석이 아 그분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근데 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랑 진짜 친한 사이예요. 그게 부부끼리 모임하고 막 같이 놀러 다니고 할 정도의 사이라서 민정수석이 된 건데 내가 문통이랑 친하건 말건 민정수석이건 말건 나는 강남에 집 못 팔겠다. 근데 그게 그때는 이제 대표적인 포스트가 노영민 비서실장, 김조원 민정수석 두 명이었다면 지금은 또 신났어. 뭐 김병기, 이상경, 뭐 이찬진 뭐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다 나오니까 김용범 다 그렇지. 뭐. 너무 많아. 권혁기도 서초에 지금 뭐 아이고야. 10몇 억 대출 받아서 집 샀고 지역구는 의정부인데. 저희가 다시 이상경 차관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 판교의 푸르지오 그랑블이라고 해서 오. 판교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고 오. 경부고속도로가 한 300m 거리에 있고 어우, 비싸겠다. 뒤로는 분당선 서현역, 1년 만에 6억 그 뛰었어요. 옆으로는 신분당선 1년 만에? 25분 만에 갈 수 있는 강남역. 이상경 차관이 그러니까 정말 그 대장주 중에 대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파트를 투자하려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푸르지오 그랑블은 대장주예요. 가장 원업이구나. 네, 네. 원업이에요. 이 아파트를 그때 당시 시세가 33억이었는데 전세 14억 끼고 샀고 근데 최근에 6억이 올라가지고 시세가 지금 40억이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한 18억 정도로만 40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금 보유 현황을 보니 29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런 사람이 지금 부동산 대책의 지금 설계자예요. 야.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오케이. 사과도 했어요. 사과를 했으면 행동이 뒤따라야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번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되돌아보겠다.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도 되게 공허한데 근데 왜 차관이 사과를 해? 장관이 사과를 하든지. 아니 지금 막 갤럽에서도 막 얘기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지.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고작 2분 동안 사과한다고 해놓고 후속 조치도 안 하면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제 대책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지켜보시자라는 얘기니까 대통령이 사과할 이유는 없고 차관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과를 한 거다. 근데 사과 방식도 저도 좀 이상하죠. 납득은 안 돼요. 유튜브에서 네, 사과했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유튜브에서 그것도 국토부 채널에서 그 문제는 댓글도 막아놨어요. 댓글도 못 쓰게. 네, 사람들이 댓글에 대해서 쓰지도 못하게 그랬대. 그냥 영상만 일방적으로 송출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네. 이분이 뭐 DJ 때부터 이분이 제일 먼저 이상경 잘라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어제 어제 뉴스에서 라디오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과로는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가 전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이 A4 용지 한 문장도 한 바닥도 안 되는 사과고 결국 또 기승전 아내 탓인가? 아내가 그 집 구매한 거에 대해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근데 왜 이렇게 못 자르느냐. 결국은 이상경 차관이 계속 문제가 될 텐데 이 사람이 경기도 라인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를 할 때 경기도 부동산 주택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주요 자문기구의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 왔고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아킬레스건인데 네. 그걸 이 사람이 이제 전문가라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하면서 그건 너무 잘한 사업이다라고 막 실드를 열심히 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르고 싶어도 성남 라인 그 다음 순서가 경기도 라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현지만큼은 아니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는 이상경이 더 소중한 거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자기 식구인 거지. 근데 결국 이게 방치되고 여당 내부에서도 자르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게 여론이 악화되고 만약에 뭐 오늘 발표되는 갤럽 지지율 다음 주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에서는 일단 이상경 탓을 하게 됩니다. 이상경 때문이다. 이게 계속 불거지면 당정 갈등의 불씨도 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한 대 맞고 자를 거 10대 맞고 자르면 더 손해예요. 그거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아. 한 대 맞고 잘랐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지난 정부 인사를 생각해봐도. 근데 그거 5대 맞고 10대 맞고 결국은 잘리게 된다고. 결국은. 안타깝다. 세연이 누나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러다가 한 판 다 드시겠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목이 막히네. 아니, 고작 두 알 먹었어, 두 목이 알. 막혀. 더 드릴까요? 필요하신 목 말씀하세요. 막혔어. 목 막혔어. 맛이 못 어때요? 막혔다는 핑계로 말 안 하려고 지금 이거 이슈 넘기려고 지금. 어우, 죽겠네. 넘기는 거 지금. 뭔지 알죠, 계란을 뭔지 그래서 알죠. 안 먹구나 계란을. 이거 깔려고 뭔지 그래서 안 먹구나. 아, 응? 그만 까고 아. 계란 좀 까. 말로 까지 말고 손으로 계란을 좀 까요. 묵비권용이었어요? 장혜찬 아, 계시고. 그래요. 목 막힘 어떤 아, 목 막히네. 이 스킵은 아, 좋다. 엄청난 기술인데. 좋다, 좋다. 확실히 대변인은 다르다. 이 대변인의 그 자질 중에 하나는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못 참으시잖아요. 아니 뭐 지금은 제가 대변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 때는 오케이, 말을 오케이. 그냥 안 해야 될 때는 정말 말을 많이 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건희 언니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용상 올라간 거 이런 거는 제가 그때 이제 입에 저도 모터를 달기 시작하죠. 모터 사이클 오늘 옷 입은 것처럼. 그 알겠습니다. 주제는 왜 없어 여기? 없어요. 어? 오늘 없어. 예. 어제 했나 보지. 아니 그 그치. 무슨 뭐 명성황후 어디 뭐 침대방에도 둘이 들어가서 10분 동안 안 나왔다며 우리 어제 다 윤석열 했어. 씨 부부가 어제 다 했대. 네. 했어? 네. 나일 때 하지. 예. 이제 예찬이가 아니 침대방에 왜 갑자기 들어가냐? 계란을 먹고. 10분 동안. 건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계란을 먹고. JJ 예스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개꿀잼 조합 입겔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고 VAR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컷오프 공천 취소 비례 6번 패널드 사연이 너무 슬퍼요라고 예, 그러네요. 걱정해 주셨고 또 하란원님께서 3,000원 주시면서 계엄이 터지면 기다렸다가 풀리면 그때 국회 다시 들어가면 되나요?라고 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 조희정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경복궁 등 관련은 한 아프리카 UEA 국빈 방문 대비 차원 다른 나라 정상 내지 영부인이 참여하는 궁행사 등을 앞두고 사학자인 이배용의 설명을 들은 것이며 2024년 정상회담 행사를 위한 사전 방문 외교 행사 준비 일환이었고 이배용 씨 손을 붙잡고 다닌 것은 연로하여 발목이 불편한 분을 부축하는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진 보면은 우리 김건희 씨가 거의 기대고 있던데요. 그리고 그런 행사는 보통 그 의전 비서관실의 행정관급이 갑니다. 네. 이런 가십성 뉴스로 김현지가 잊혀지지는 아니 않습니다. 이게 왜 가십이에요? 국보를 훼손한 국보를 농락한 행위가 어떻게 가십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희정님께서 10,000원 주시면서 빼지도 박지도 막지도 현지도 못하는 부동산 이렇게 또 라임을 기가 막히게 또 써줘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김현지 실장께서 분당의 임해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 소유로 좀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하다. 분당의 임해동 공동 소유는 아파트, 좋은 거지. 풍림 아파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재산 공개 내역에 나와 있을 겁니다. 물론 현 시장이 이제 그 성남에서 묶여 있는 이 고도 제한 완화를 항상 요구했지만 마침 또 거기가 고도 제한 규제가 풀려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김현지 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임해동 부동산 아파트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해졌고 이른바 용적률이 더 올라가서 뭐 10층 지어질 거 20층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가 이제 벗겨졌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은 논았다. 네,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차관의 부동산 발언 사과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한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차관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죠. 이 발언 어떤 발언이고 무슨 사과였는지 한번 좀 짚어서 좀 황민영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은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거를 빼고 업데이트 되기 전 정보만 말씀드리면은 한 유튜브 3%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갔죠. 네. 이상경 차관이 나가서 했던 발언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상경 차관을 포함해서 뭐 부동산 오적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정책실장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상경 뭐 차관 등등
다 3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아파트 가진 거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아파트를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다 틀어 막아놓고 현금으로 사라, 떨어지면 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걸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죠. 그리고 결국에 네. 본인들은 갭 투자했고 맞습니다. 대출을 엄청나게 예. 받아서 했는데 그렇죠. 너희들은 떨어지면 살아 네. 라는 의미로 받아지니 그렇죠. 부글부글 끓죠. 자기네들은 여기서 해놓고 사실관계 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네, 네. 확인해 볼까요? 현금으로만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빚내서 대출을 다 집 사지 막았잖아요. 말라 그랬잖아요. 왜 대출을 다 막아요? 지금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년이나 신혼부부 지금 LTV 규제 70% 맞습니다. 6억까지 아니야 20억 이상 안 해줘요. 아니 그러면 20억 이상은 안 아니 해줘. 그 청년이라든지 음. 그다음 생애 첫 주택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네. 보통의 우리가 이제 중위소득을 보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25억짜리 아파트 근데 이거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까? 되는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거잖아요. 네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살 집 아니면 팔아라잖아요. 네. 네가 살 집 아니면 팔아라. 그럼 갭 투자하지 말아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갭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거는 일부만 팩트 체크하신 아니야 거죠. 그렇지 딱 그것만 얘기한 거야 방금. 아니 예. 근데 현금으로 그건 김남기 아니라는 원내대표 거지. 그랬잖아요. 자기 알뜰살뜰 돈 모아 샀다 그러면서 빚내서 집 사는 게 정상이냐고 하셨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부동산 5적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어디- 아니 모두 발언에서 하고 왔죠. 근데 그랬어? 이 보세요. 현금 이야기 안 했어도 자기들은 그게 안 와닿으니까 안 하는 거야. 왜? 지금 그 얘기했던 이상경 차관 예금 28억 있어요. 아, 뭐 자기는 뭐 보자. 상관없어. 그 20억 뭐 현금으로 사면 되잖아. 전혀 문제 없고. 자 김용범 정책실장 19억, 구윤철 경제부총리 34억, 이찬진 금감원장님은 한 3,400억 있는데 그게 제 금융기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한 300억 정도 있나 봐요. 뭐 아무튼 이렇게 다들 자기들은 현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대출 규제에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리고 아예 집값 좀 떨어지면 사, 뭐 스트레스 받아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우리 이찬진 금감원장님은 나 두 채 있는데 그 한 채 정리할 거야 그러길래 정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줄게. 아니 파는 게 아니라 아들 준대. 상속세 내면 되죠. 아니 상속세 내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돈 많아요 네. 그 사람. 근데 남들은 못 사게 해놓고 나는 안 팔겠다.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이 합리화를 시키려면은 지금이라도 팔면 돼요. 아니 지금이라도 호가를 내가 봤을 때 낮추셔서 네, 옛날에. 정말로 이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호도를 하는 건데 자 다시 첫 번째 제가 아까 최혁진 의원 그때 논리로 전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상경 국토부 차관 잘못했어요. 네. 책임 물어서 이것은 해임을 잘라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민주당에서 의견이 그리고 나왔죠. 두 번째 예. 그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괜찮아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집이 집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집을 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그 사람이니까.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경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마련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그 5명들이 다 집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나마 이렇게 비판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있어도 비판받지 않을 자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맞아요. 이제 그런 정의론적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네. 안 되거든요.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공무원 제가 술자리로 요즘 장난말로 뭐 하냐면 끝까지 집을 안 사고 버티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집 있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에 못 가니까 내 차례가 올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우리 집 사지 말자 이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다 빼버리면 어느 정부가 아니 근데 이 말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정책을 내면 안 된다가 핵심이지. 자, 이런 그러면 정책을 왜 이 사람이 냈냐가 좋아요. 핵심은 아닌 그것도 거예요. 맞아 하나의 쟁점인데 네. 저는 그 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좀 해야 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정부 여당은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혹은 이제 개혁신당은 이 갭 투자를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갭 투자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오적들이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누가 손은 키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서 사람을 찾아야 되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갭 투자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얘기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지. 정당은 개인은 맞아요. 네. 황현희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네네네네. 있어. 근데 정당은 정책 설계자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말의 지지하는 핵심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정책을 낼 거면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게 이거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아니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갭 투자에 우리는 찬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오적들이 저기 가서 정책 설계해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로남불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고 비판받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개 숙여야 돼요.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갭 투자라는 거는 그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좀 없어, 좀 부족해. 그래서 은행에서 그 대출 받아가서 하면 이거 전혀 문제 안 돼요. 할 수 있죠. 그러라고 은행이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불법입니까? 레버리지 쓸 수 있는 거죠. 거기 이자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과하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살지도 않을 집을 그걸 사놓고 그거 가격 올라가서 그걸로 자산 증식의 수단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는 갭 투자는 아니라 갭 투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오적 얘기 다시 한번 드릴까? 이 중에 실거주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렇죠. 실거주를 안 하면 문제라니까요. 자, 실거주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심지어 한 번도 자기가 사놓고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5명 중에 4명이 실거주를 안 하고 있고요. 한 명은 2채 가지고 계신데 2채에 다 실거주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집이 많으니까 여기 자, 뭐 이거 그럴 수 잠깐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네. 갭 투자 해도 돼요. 네, 된다니까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개인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갭 투자를 하든 그것을 뭐 어떻게 해서 전세를 그렇죠. 줘서 사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든 그게 무슨 죄냐고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단 문제는 뭐냐? 정책을 이렇게 냈으면 이렇게 낸 사람은 최소한 이런 흠결은 없는 정책을 냈었어야 된다는데 이런 정책을 내놓고 알고 봤더니 아 너희들은 사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갭 투자 해놨습니다. 나는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네. 이거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제가 다 전략이 좋아.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 자꾸 갑자기 이러면은 그런데 이제 사과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네. 우리 김성렬 최고가 했던 말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 갭 투자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의 정책과 벗어날 수 있지만 저도 뭐 이제 신세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세대라는 말 자체가 오래됐네요. 아하, 신세대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야, MGM을 맡고 있어 지금. X세대, X세대. 예. 70년대가 X대 우리 80년대인데 어쨌든 논지르죠. 예. 근데 갭 투기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방 군데다가 막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깔아놓으면은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그거를 뭐 합법적으로 법이 열려 있다고 된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 다만 저 같은 사람 집이 없어요. 근데 나도 나름대로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근데 사고 지금 싶죠. 내 지금 형편상 뭐 직업이라든지 형편상 내가 뭐 여기 꼭 여의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여의도 집값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갭 투자로도 달라질 수가 없어.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싼 데 가가지고 갭 투자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월세로 살든지 뭐 이렇게 하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또 건너타고 이렇게 하나씩은 저는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장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대출 여기저기 끌어가지고 능력 있는 놈이 계속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출이 한 사람한테 몰리니까 그럼 막 10개씩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는 민주당이 거잖아요. 이미 잘 잡았어요. 그 다주택에 관련된 맞아요. 건 민주당이 정책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잘했답니다. 그 다주택자가 굉장히 희망찬 소식입니다, 예. 여러분. 아니요, 저는 민주당이 드디어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 황현희의 생각이 입에서. 다주택자가 많이 잡혔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야 돼. 아니 근데 네. 그게 왜냐면 다주택자를 잡았던 게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것들에서 세금으로 해가지고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잡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당시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이었거든요. 똘똘한 한 채가 구윤철이 됐죠.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네. 지금 그 똘똘한 한 채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민주당도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다주택자를 잡을 때 이 똘똘한 한 채 문제도 같이 봤어야죠. 그때는 그거 못 보고 다주택자만 다 때려잡고 이제 와서 문제되니까 그때 똘똘한 한 채도 문제네? 이러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무책임 아니지 왜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책임을 졌구나. 아
그래서 아니 사실 책임지를 했던 건 아닌데 심판을 받았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지. 이번에도 심판 받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주택자를 잡았잖아요. 네. 다주택자를 잡았으면 지금 한 채 가지려고 하는데 왜 갭 투자도 못하게 하냐고요. 자 그러면 한 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있는 거 왜 같아요. 똘똘한 한 채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성열 김병기 저 같은 최고위원이 사례가 예. 있잖아요. 아,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자, 저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애초에 가져가서 짧게만 나는 김병기 말씀드리면 원내대표 순식간에 아니, 모두가 빚내서 네. 산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 돼 버렸어. 애초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으면 무리하게 대출내서 집 사지도 않습니다. 뭐하러 굳이 다주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 정권에서는 집값이 안정화가 되니까 굳이 무리해서 갭 투자 안 하잖아요. 왜 갭 투자를 하느냐?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아니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민간 시공사들은 다 건설 올스톱 됐고 LH가 2030년쯤 되면은 우리가 첫 삽 정도 떠보겠다. 이런 식으로 공급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아니, 매도 물량은 없는데 내 집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실소유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년 안에 어차피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사자. 이런 판단이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정책을 짜는데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전제를 만들어 놓고 집값이 더 오르게 만드는 투기든 맞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과도한 규제를 하는데 집값을 못 잡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규제를 했으면 잡든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이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 스타일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규제를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왜곡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저희 국민의힘은 규제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임대차 3법 지금 네. 엄청난 계약이에요. 저도 지금 전세 사는데 5%만 올려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2년 추가 계약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년치 물가 인상분을 미리 받습니다. 첫 계약 때. 그리고 2년차 재계약할 때 5% 상한선까지 꽉 채워서 받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전월세 엄청 올랐거든요. 전세 또 대출 규제 하잖아요. 월세 엄청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거 오른 것도 일리가 있는 거지만 물가 오른 것도 있지만 그것은 뭐 또 1년에 막 40%씩 자기는 자기 지인 이 집에서 그 좋은 데서 이렇게 지인한테 전세를 좀 혜택 받으면 살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에게는 1년에 한 40%씩 전세값 올린 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11호 대책이 이제 8일 됐는데 아 벌써부터 뭐 다 올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진짜 좀 난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규제 안 잡힌 동탄 쪽에는 호가가 네? 오르긴 올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매도 호가잖아요. 물량이 없잖아요. 매도 물량이 호가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호가가 오르면은 그렇게 거래가 되면 그 가격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래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말했잖아요. 지금 네. 8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네. 거래가 돼요. 지금 그래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내 말이 그러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아니, 이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매도 물량이 없는데 지금 그 수요 억제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요 억제책이 우리나라 사람들 수요만 억제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실거주 의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대출 규제 받는데 아니, 중국 자본이나 미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매도 물량은 없는데 매수 물량 규제를 하는 게 이렇게 좀 한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해외 자본에 잠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요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럼 매도 물량 공급을 못 할 거면 이미 있는 주택 거래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죠. 근데 그것도 다 거래세로 묶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거는 팔잖아요. 이건 안 팔든잖아. 자기 아니, 자식 준대잖아. 그러니까 안 아니, 팔잖아요. 외국인부터 잡고 넘어가야 돼요. 예. 내가 우리 박민영 아니 근데 대변인이 외국인 얘기가 잠깐만요. 외국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어렵고. 아니야 그러면 너 취소하라고 해야 돼. 네. 아니 방금 이미 시청자들한테는 중국인들이나 외국인은 샀어요, 실제로. 혜택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왕서방들 여기서 수요 말을 그 끊어버리면 들었어요. 거기가 팩트 체크가 잘 안 돼서 저도. 팩트 체크가 왜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박 대변인 얘기 한 두 번 들었거든요. 내가 찾아봤어. 현금 부자 자, 중국인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중국인들이 네. 우리나라 내국인들보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살 때 대출에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없죠. 근데 없죠. 자국 자, 금융기관에서 자, 두 규제를 번째. 안 받죠. 자, 외환 거래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떤 돈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신고의 의무가 더 강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를 하고 장기간 살게 되면 1년에 3%씩 혜택을 받아요. 근데 중국인과 외국인은 그 혜택이 없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말씀하시는 예, 거죠? 없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이게 혜택 받는다는 걸 우리가 보통 대출이니까 대출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 혜택인 것이고 사고 난 다음에 세금이잖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봐서 과장된 면이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구매가 늘어난 거는 통계적으로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그리고 진짜 어차피 돈이 많아가지고 실거주 가져온다는 의사가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공제 혜택이 중요한 유인 구조는 또 아닌 거죠. 근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뭐 자기 돈 내 가지고 산다는 거는 뭐 그거 놓고 그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비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캘리포니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수요 억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못 후자들은 사게, 그러니까. 해당이 없거든요. 우리는 못 사게 하고 네. 중국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대출 받아서 사니까 아니 중국인들 사게 내비두고 왜 우리는 못 사게라고 이제 이것도 감정선을 아직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실까요? 자 부동산이라는 게 말이죠 안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정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숫자 정도예요. 그러니까 년 2%에서 3% 정도 부동산이 오르는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부동산이 통상적으로 안정되어 물가 가고 예상분이 있다. 반영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만 지금 일부의 서울의 이 공간에서만 엄청나게 좀 마용성, 무슨 맞아요. 강남, 송파 쪽에서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맞아요. 있고 그 수요를 잡기 위해서 맞아요. 전체를 이렇게 싸잡은 거고 갭 투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 의원님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규제 지역이 제가 강적들이란 프로그램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반응 좋았어, 네. 방언이. 그래서 재밌게 성동, 네. 뭐 많이 해봤자 뭐 동작, 그다음에 광진, 뭐 더 넓혀봤자 동대문, 중구 이 정도만 잡을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 전 지역을 일단 다 싸잡았고 네. 경기도 밑에 지역까지 다 12개 싸잡았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주식의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과도하게 지금 과열돼 있으니 네. 거래하지 마. 네. 일단 하지 마. 일단 그렇죠. 아예 잘하지 마. 정확히 네. 이해하지 마. 하지 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라는 말을 저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효과 없죠. 이게 잠깐 막아놨다가 이게 안 터질까요? 아니, 내려가면 사람 내려간 아니, 적이 왜 효과가 없잖아요. 없어? 민주당 정권에서 아니, 언제 내려가는데? 상승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잠깐 멈춰놨는데 제 이게 말이 그 어떻게 말이에요. 안정이 돼요? 상승 요인은 명확하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역대 통화량이 가장 많이 풀려 있어요. M2 기준으로 4,400조가 풀려 있습니다. 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요, 당연히 다 아시잖아요.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물가 오르고.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강남 부동산 불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오르는 거죠. 아니 왜 저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얘기가 나와요. 정책 자체가 재정 정책을 강하게 쓰면서 정부가 자꾸 돈을 풀잖아요. 돈을 푸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동산이 더 뛰는. 지금 한국은행이 원래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오늘 지금 한국은행 금리 동결했거든요. 미국이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외국 자본 빠져나가요. 그런데 못 하고 있어요. 왜? 이거 인하하면 부동산 또 오를까 봐.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4달 됐는데 우리가 돈을 뭐 얼마나 풀었어요? 아, 하자마자 소비 쿠폰 달 푸셨잖아요. 만에 이렇게 푸는 게 아니 에? 소비 전례가 없습니다. 집값 올랐다는 건 너무 아이, 과도하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 집권하자마자 풀어서 통화량이 국회 늘은 건 22조를 발행을 사실이고요. 했어요. 맞아, 통화량이 네. 늘어나면은 네. 통화량 1% 늘어날 때 네. 주택 가격이 0.9% 오른다고 KDI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이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정권을 이론이 그냥 잡으면 나오나. 무조건 통화량이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해지를 하겠다. 맞아요. 이제 현물로 방어를 하겠다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도 사실 아니 맞죠. 제가 예. 제가 자꾸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한 게 아니 그럼 뭐 아니 우리 김성현 최고야 뭐 잘 아시겠지만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 민생 쿠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집값 올랐다는 거냐 이 얘기가 그렇게 단순화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그럼 집값 안 올랐습니까?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통화량 얘기하는데 통화량이 뭐 우리나라 혼자서 다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거를 좀 요청드리고 싶냐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많이 공격했어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대안을 좀 내면서 같이 얘기 좀 오케이, 하자는 좋습니다. 거예요. 자 우리 대안 얘기 좀 해보죠. 진짜 말씀 잘하셨네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와서 민주당이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네. 네,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나온 얘기가 뭐 빡빡 긁어가지고 우면산 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짓겠다. 아 근데요 우면산이 어디 있습니까? 서초동? 서초동에 있죠. 거기 빡빡 긁어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할까요? 최소 그 근처가 다 30억대예요. 그러면 아무리 싸게 줘도 20억일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 규제 있으니까 우리는 또 못 사. 못 사요. 현금 부자들만 사는 거야. 이 오적들만 살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특별 분양을 많이 하겠죠. 지금 대안 얘기하기로 해놓고 또 이럴 거야? 자, 아니 대안을 내놨는데 제가 대안이 말이 안 대안 나니까 얘기해보죠. 그러지. 근데 사실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이 정권에서 부동산이 통계를 보면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3.4%가 올랐거든요. 3년 내내.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정권 4개월 만에 현재 3.5%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달 동안 오른 게 3년 동안보다 오른 게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원화 가치가 박살났거든요. 야, 대안 제시해라. 거의 대안.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 대안 제시해라. 달러 인덱스가 10% 넘게 떨어졌는데 달러가 1,430원 지금 환율이 거의 많이 고정화되고 올랐어요.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윤석열 정권 때에 비해서 한 20%는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원화 가치가 20% 떨어졌는데 집값이 3%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한 15% 정도 방어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 앉아가지고 가난해지고 있는데 집 가진 사람들은 한 3% 방어는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저희가 정말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인 거죠. 지금 국가의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안을 내자면 대안. 돈 그만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장기 채무 신용불량자 채무자들 90% 이상씩 빚 파격적으로 갚아줘라 계속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통화량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회복되면 또 대출을 받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이 풀린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뭐 국채 발행하고 뭐 채무 갚아주고 뭐 민생 쿠폰 뿌리고 뭐 예산 증액하고 이런 게 다 돈 푸는 겁니다. 근데 돈을 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집값이 안 오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짤 때 IMF가 저 윤석열 정권 때 다들 뭐 경제 망했다 대파 뭐다 이렇게 그게 프레임인 것이고 그 당시에 건전 재정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했고 저희 국가가 그때 물가 1%인데 성장률 2%였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으로 쌍끌이 방어를 한 거거든요. 네. 지금은 물가 2%대인데 성장률은 0%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 역전됐다라고 하는 거. 이건 경제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부동산도 부동산 정책인데 기본적으로 거시 경제 정책 자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전 여기부터 좀 진단을 해봐야 한다라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일단 잘못됐다라고 네. 지적을 해주셨고. 그럼 여기서 딱 또 하나만 팩트. 자꾸 장기 채무 그거 갚아준다는 것까지 공격하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 사실과 다르냐? 장기 채무를 갚아주잖아요. 네. 그건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받죠. 신청 받으면 뭐예요? 심사를 하죠. 네. 심사 기간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박민영 대표님 네. 아세요? 저안 잘 해봐서 모를 걸? 모르죠. 네. 얼마 아세요? 걸려요? 오래 2년 걸릴 것 걸려요. 같은데요. 2년. 네. 최소 2년 걸려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래가지고. 그건 저도 몰랐네요. 2년이나 걸려요? 2년 걸려요. 오, 몰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그 노동이라든가 이 그는 버는 금액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충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네. 아니야. 오늘 말하는 거에 방점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아직까지 걸린다? 한 명도 채무를 탕감해 준 사람이 없고 문재인 정부 때도 10명이 신청을 했으면 한 2-3명 정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좀 우리가 일리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경제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는데 무식한 소리지만 제가 무식한 소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집값이 떨어졌을 때가 제 기억에는 22년 뭐 8월 연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지고 갭투자로 연끌했던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제 내놓은 거 아니에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네, 5.5%까지 네,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식이었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금리로 우리가 좀 잡을 수 긴축이죠, 있진 긴축.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흔히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 금리라는 게 뭐 채권하고도 연결돼 있고 우리나라만의 금리만으로 해결할 수가 그럼요. 없기 굉장히 때문에 복잡합니다. 예. 그게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고 근데 하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발표한 FOMC 회의에서 나온 건 올해 2번 금리를 내리겠다예요. 네. 그러면 그게 반영이 그럼 더 되면 풀려요. 우리나라 따라가야 된다. 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금리 따라가야 돼요. 못 따라가면 수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니, 따라가다 보면 네.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네.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자, 금리는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현대 경제학에서는 통화량은 어쨌든 금리로만 잡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춰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통화량은 더 늘어나게 생겼어. 세계의 흐름이 그래.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는 선행효과예요. 자, 보세요. 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관세를 뭐 부과를 해가지고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러면 지금 쌀 살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쌀을 사잖아요. 그럼 미리 이게 반영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정부에서 앞으로 나는 통화량 안 늘릴 거야. 나는 긴축 재정 할 거야. 나는 쓸 때만 쓰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집값도 잘 안 오르겠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로 해가지고 60% 마지노선까지 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가는 부채 비율 많아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더 해도 돼. 그거 무식한 소리야.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러시잖아요. 많아도 상관없다라고는 안 했지. 네, 그거 버틸만 하다는 얘기로 100%가 넘어도 된다고 하신 게 OECD 평균이 그대로 딱 GDP 대비 박혀 있어요. 100%라며. 아니 근데 흰돌림께서 그리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니, 나는- 지금 쌀값이 30% 올랐다는 얘기가 팩트예요? 맞아요. 팩트예요. 올랐어요. 네, 그래요? 엄청 올랐어요. 30%도 더 올랐어요. 안 실질적으로는. 근데 몰랐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자 보세요. 이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왜 개인들의 대출 비율은 그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프랑스가 이번에 지금 경제 거의 파탄 났거든요. 프랑스 국가 부채 비율이 110%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 프랑스 같은 준 기축통화국도. 기축통화국인데. 예, 네.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기조를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부동산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 그게 있어요. 통화량을 관리할 때 정부 지출이 한 축이 있는 것이고 한국은행 금리가 한 축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양적 완화 국면이라고 하면은 정부 지출을 억제해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 얘기야. 맞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은 정부가 지출을 해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금리는 통제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미국보다는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부 지출을 억제해서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 마인드셋 자체가 이 얘기를 지금만 한 게 아니라 2021년부터 계속 얘기해서 대선 때부터 GDP 대비 100% 부채는 괜찮다. 이거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프랑스 110% 지금 망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도 인식이 좌경화가 돼서 아니, 돈 부족하면은 부자들한테 걷어가지고 복지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국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 거거든요. 기업에게 걷어서 서민들 먹여 살려라. 이런 악순환이 계속 가는 거예요. 네네네. 프랑스화 됐다가 이게 뭐 우리 그 베네수엘라 됐다가 네팔 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악순환의 전례들을 세계사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 관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아 이게 경제 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네. 여러 갈래로 엮여 있는 거라 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도 사실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물가 안정이란 말이 나와요. 제일 중요 물가 예.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표에서. 한국은 무조건 그냥 물가 네.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통화량과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기조가 바뀔 생각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소비 쿠폰 주셨죠. 그다음에 무슨 상생 그 법인이나 이런 개인 사업자에게 네. 50만 원씩도 지원이 예. 되고, 근데 카드 전년보다 많이 쓰면 뭐 얼마씩 지원이 더 되고 뭐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조를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이제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 하나 하나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지금 그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어느 정당이건 간에 결국에는 그 공급 폭탄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도 이제 뭐 5극 3특이라는 또 정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도 한 사설에 참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이 언제부터 강남이었냐 이거예요. 근데 좋은 학교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학교를 다시 좀 분산을 좀 시키고 또 많은 회사가 있으니까 또 거기 가 있으니까 또 그거 반발 엄청날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학교를 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학교 옮겼을 때는 그때는 어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의석 있을 때 해요. 네. 근데 저는 있잖아요. 그- 아 근데 이제 의석 있다고 해서 네. 방금 말한 거죠. 눈 커진 거 봐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또 원래 개혁이라는 거는 아, 적을 또- 만들어가면서 하는 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법원 같은 경우도 검찰 같은 경우도 법조계도 사실 서초동에 있잖아요. 거기도 꼭 거기에만 있어야 굳이 서초동에 됩니까? 있을 필요 없다. 예, 그러잖아요. 그 국회의사당도 사실 여의도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제 기업이 그건 제일 국회는 좀 문제예요, 다르지. 기업이, 사실. 국회는 좀 다르지. 근데 여튼간에 근데 국회조차도 지금 세종시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주신 말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옮기고 거기다 아파트 져요? 금리라든 통화라든지 네. 그렇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되 저는 이제는 어쨌든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그 생각을 해요. 지방 균형 발전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것밖에 해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서는요 이 은행이 이 부동산 PF 비율이 한 20% 된대요. 지방 은행이. 그리고 이제 뭐 건설사들 부채
연체율도 20%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다른 거잖아요. 이 전혀 지방. 다른 세상이에요. 부산도 그래서 일자리가 균형 발전 없어요. 해야 부산도. 되는데 다 사실 올라와요. 균형 발전의 기치를 들고 나온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 균형 발전을 막 하겠다고 하고 지방세 국세 비율도 6대 4까지 끌어올리겠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하나도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국세를 줄일 수가 없어서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옮기고 회사 옮기는 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그쪽에다가 돈을 더 지급해줘서 그쪽에서 인프라가 좋아지면 알아서 갑니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조정을 하겠다, 지방세 올려주겠다 문재인 정부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냐? 나라에서 돈을 많이 쓰니까. 돈을 많이 쓰니까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세를 안 거둘 수가 없는 거야. 기재부 입장에서 자꾸 빵꾸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균형 발전하실 거면은 재정 정책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 너무 복지에 치중하실 게 아니라 정말 성장을 위해서 지방 균형에 좀 투자를 하시라. 그러면 우리도 인정하겠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경제 환경이 다르잖아요. 사실 요새 트렌드가 그 영국도 아일랜드랑 분리가 됐잖아요. 경제 기조가 다르고 경제 그 기초가 다르면은 같은 국가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게 요새 트렌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랑 경제 상황이 너무 달라요. 떨어져 나갈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 정책만큼은 좀 차별화를 시켜줘야 돼. 이를테면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좀 시키자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하방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그러니까 경기로 부산, 대구 같은 활성화된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일자리가 없어서 남자들은 다 올라온다라고 하거든요. 그 네. 지역에서. 그럼 이런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이나 물가 수준이 서울에 맞춰져 버리면은 여기서 장사하는 이유가 없죠. 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니 기업이 있어야 돈벌이가 있어야 그 지역에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최저임금 차등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은 난리를 칩니다. 민노총이랑.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공급도 물가랑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도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단가가 안 맞으니까 시공업체들이 다 들어 누워요. 그러니까 그게 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시공이. 그런데 또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봤자 남는 것도 마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뭐 초과이익 환수제니 뭐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생기고 건설업체도 안 붙고 시작이 안 단가도 되죠? 안 맞고 네네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득도 안 남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급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택지를 만들고 무슨 뭐 산을 도려내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 물가로 연결되고요. 다 그 지역 경제의 이런 차등성에 대한 이해 몰이해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좀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네네.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저희 민주당의 대책이 오극상특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좀 아니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못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상당히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경수 이제 위원장 중심으로.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대구 경북 이렇게 좀 묶고 부울경 광역권으로 묶고 여기도 호남도 좀 묶고 그 충청도도 좀 묶고 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놔야지 아까 김성렬 최고가 말했던 것처럼 인프라가 좋아지고 또 뭔가가 좀 생겨나야지. 예를 들어서 학교도 옮긴다고 해도 이게 명분이 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것도 저희가 좀 네네. 준비하겠다. 알겠습니다. 보유세 그래서 늘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유세 어떻게 되는 안 늘린다고 내가 했지. 진성준 아저씨가 한다는데 안 늘린다고 했지. 진성준 의원님은 진성준이랑 왜 이렇게 김용범 정치실장 한다는데요. 그 주식 문제도 그렇고 대주주 금액 문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이야기로 가는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제를 이념으로 배웠어. 뭐 주식도 안 하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뭐 그거가 모르는데 진성준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회를 하자면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항상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폭동이 발생하면 그때 또 나오고 근데 그때마다 조금 과감하지 못하고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따라갔으니까 한 번에 선도를 해야 좀 세게 해야 된다라는 된다. 차원인 것 같은데 아니 뭐 국민의힘도 사실 많은 여기 아니고 저기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야기 정리하면 일단 이상경 국토일 차관은 부동산 발언 갭 투자 논란 이거 사과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퇴해라.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사퇴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니 그거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그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뭐 이제 건의를 하겠죠. 그래야지 뭐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이미 때려 맞을 만큼 때려 맞았어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이대는 그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뭐 저 사람 자른다고 해서 지금 뭐 해결된 문제입니까? 예, 이미 그것도 그래요. 빈정은 상했고 이미 그다음에 혼 났고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좋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던 이런 걸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정책을 오적이 있는데 해임시킨다면 야 꼬리 자르기 안 해. 또 이런단 나머지 말이야. 사적도 정리해라. 정책을 바꿔야 정책을. 야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분이 그냥 훅 지나갔네요. 야 하다 보니까 50분 동안 나 너무 아유 힘들었어. 고생하셨습니다. 나 오늘 그래도 파란색 오늘 넥타이 필리버스터 메고 성공했다. 파란색이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코스피 연일 고점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3,800이 정상이라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생산적인 금융으로 유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부동산에 있는 자산이 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도 대통령이 투기적 그런 투기에 들어가는 부동산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생산적인 것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봐 저 지금 계란 먹어서 조금 제가 물 드세요. 잠깐 소화시키죠. 아니 이거 황현희 앵커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데요. 아주 확실하게 네.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겠다는 사람 제 주변에 없다는 한 명도 거예요. 없습니다. 네.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그 얘기한 거 제가 네. 봤는데 왜 투자자 또 입장에서 물어보세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생각하기도 네.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가끔 야 집 살 돈으로 이거 잠깐 뭐 여유가 있으니까 주식 좀 그렇다가 안 해야 이게 등장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요. 예. 예, 남자들은 그런 생각 좀 할 수 예, 있는데 하긴 하죠. 여자분들이 당신 미쳤어? 이렇게 음. 한마디에 이 돈이 그 주식시장으로 하긴 굉장히 어렵죠. 그게 그게 위험해요. 이제 예. 고정관념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한 거고 사람들의 투자 습관, 투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기회에 꼭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땅이 되게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약간 큰 싱가포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네.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지만 실제 쓸 수 있는 평야는 3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구나 이런 거 훨씬 많죠. 공장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약간 덩치가 꽤 큰 싱가포르 같은 사실은 토지 구조를 갖고 있는데 투자 수단이 그래서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다 써야 되잖아요. 주식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옆에서 누가 벌면 너 벌었으니까 삼겹살 하나 사. 땡큐. 그래 사지. 고마워. 이러면 되잖아요. 네네. 땅은 집값이 올라 버리면 저 사람이 집값 올랐는데 부럽네. 근데 저도 땅이 필요해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우리 있는 거고. 근데 아주 오랫동안 부동산은 사실은 자산의 리스크, 그러니까 투자의 리스크가 적다.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는 기대감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원금이 바닥날 수도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그럴 일이 없더라. 약간 떨어져도 결국에는 오르더라라는 네. 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50억, 60억의 지금 매도 효과가 나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평당 2억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땅이 그 아파트가 그만한 가치가 있냐? 제가 봤거든요. 오늘 예를 들어서 매도가가 50억 원에 나온 아파트 30평, 9평이죠. 32평, 34평 이런 아파트인데 월세는 보증금 한 3, 4억에 월세 계산하면 한 8천만 원 연으로 8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 돈에 50억에 이자 뭐 3, 4억은 정말 50억 아파트에서는 짜투리니까 빼더라도 보증금은 이자와 훨씬 부족해요. 아파트는 감가상각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액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차익이 있는데 그 차익은 뭐냐? 이거는 자산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월세 같은 경우는 저희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전세나 월세가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순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그 뒤에 월세나 전세가 그 뒤를 받쳐준다면 그 가격은 합리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월세는 훨씬 뒤에 따라갑니다. 한 2, 3년, 1, 2년에서 2, 3년 정도 걸리죠. 사실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어떤 아파트가 필요해. 뭐 학군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고 50억짜리 아파트에 왜 역세권을 따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역세권이고 필요해. 월세 들어가면 됩니다. 돈 많은 분들은. 근데 월세 보통 누가 들어가냐? 외국계 기업의 임원들이나 법인이 임대료를 내는 데서 강남 아파트에 많이 월세를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빼고는 잘 안 들어가요. 차라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는 사용 가치보다 실제 자산 가치, 자산 이득을 노린 그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계속 투자금이 몰리는데 이거를 꺾어주는 게 되게 힘든데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건 너무 굉장히 좀 일부분의 표본을 말씀해 주신 그래요? 거고 제가 뭐 이거 반대되는 의견을 네.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있는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는 게
그냥 해지 용도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게 있죠. 인플레이션을 방어,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가족이 거주하고 강남이란 곳이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두고 사실 저도 용산에 살지만 결혼식도 강남에서 하고 애 돌잔치도 강남에서 했어요. 병원도 아기 낳을 때 강남에서 갔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인프라는 강남에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많은 곳에 살면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를 누리려고 이제 그렇죠. 강남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30평대 아파트가 50억 하고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지만 다 필요 없어. 어쨌든 그래도 강남은 계속 갈 거야.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국에 그래서 부산에 의사하시는 분, 광주에 의사해서 막 소득이 연 막 10억씩 버는 분도 난 연 10억씩 소득을 버는데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죠. 나보다 공부 못한 김 씨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서 월급쟁이 하면서 집값이 1년에 10억씩 오른다. 이게 안 되니까 무리하게 부산 사는 분도 광주 사는 분도 강남 아파트를 사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강남 아파트 값 한번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강 건너면 성공이에요. 이쪽으로 건너면 흑석동이고 조금 가면 잠실 있죠. 네. 우리나라는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 강남 집값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안 들어갈 거니까 냅둬라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 망하지 않아. 부동산은 계속 오를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해치도 돼. 이 고정관념을 바꿔놔야 사실은 돈이 생산적인데 투자가 되게끔 되죠. 그 지금 근데 나온 되게 대책들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한 말씀. 예, 말씀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예.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시장이 다르잖아요.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이 완전히 다른 시장인데 그거를 같은 시장으로 보고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전체를 다 투기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잘못된 겁니다. 지금 사실은 부동산을 억제하려면은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반대로 또 금리를 또 낮춰야지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모순돼 있는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예. 이거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문제이고,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 3,800 막 5,000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오른 게 마치 국가에서 정책을 잘해가지고 오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정책이나 뭐 무슨 법 제도를 바꾸고 상법상의 뭐 주주환원 제도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주가가 오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다 AI하고 반도체 때문에, 거기에 지금 삼성과 SK 여기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대형주 장세죠. 글로벌 경제가 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오르는 거지. 이게 마치 무슨 뭐 국가가 통제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뭐 정말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있는 사람이 주식시장으로 간다고 쳐요. 갔는데 만약에 국가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고 폭락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마치 컨트롤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국가가 컨트롤해서 주식이 오르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이 5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고 어떤 투자자는 항상 우리가 뭐 증권정보 얘기할 때 밑에 뜨는 자막 있잖아.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이게 제가 금융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약간 허위 사실이 한 문장으로 남겨야 돼. 네 탓입니다라고 그냥. 그렇죠. 예, 대신 본인의 판단이죠. 정부가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큰 빅사이클이 왔고 또 AI 때문에 뭐 그렇고, 그래서 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그 맞는 말이고, 역시 제가 가진 종목은 안 올랐죠. 그래서 맞는 말인데, 그런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그 투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그건 정부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그건 해야죠, 무조건. 예를 들어서 예. 신흥국들 평균 퍼가 전 세계적으로 15배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뭐 8배, 9배 평균 퍼예요. 그러니까 이 퍼라는 PR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는 이렇게 많은 변동성이 있지만 이 그래프 축이 어느 정도 가는 거잖아요. 네네. 외국은 15배, 선진국은 20배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10배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그거는 앞서 말한 대주주들이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배당도 별로 안 하고, 그다음에 펀드 같은 ETF나 이런 게 잘 발달되지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가서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정부 역할은 자, 우리나라가 왜 굳이 PR이 10배에서 움직이냐?
우리도 한 14배, 15배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까지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 정부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각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건 그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 수익성 이걸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무조건 5천 갈 거예요. 주식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죠.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많은 우리가 생산적 분야로 투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배당 뭐 세금이나 이런 것도 좀 낮춘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뭐 엇박자도 내고 그랬잖아요. 예. 뭐 대주주에 그러면 뭐 10억 얘기가 다시 원래대로 가긴 했어도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주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당금도 많이 준다고 하고 뭐 자사주도 소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회사 하나만 떼가지고 그냥 상장해가지고 뭐 분리해서 상장하고 막 이런 행태들을 법으로 좀 규제하는 법 이거를 먼저 만들어줘야 친주주 정책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걸로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사라 부동산 사지 말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사람들 느낄 때 그게 맞는 방향인가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좀 주식을 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약간 저평가 그러니까 보통보다 약간 PER로 본다면 올라와 있는 올라와 수준이거든요. 물론 반도체는 아주 전망이 좋지만 반도체나 방산 이런 데 빼고는 다들 미래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그게 걱정인 게 뭐냐면 지금 주식이 상승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상황인데 사실 영원한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하락도 없겠지만 이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예.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걸려서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지가 자체를 올려주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만약 하락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궁금해요. 그게 이게 굉장히 좀 반대에 부딪힐 수 이재명 있다라는 대통령이 얘기가 취임할 때 코스피 지수가 한 2,500선 정도 됐었던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3,800선이니까 1,300포인트 정도 오른 건데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캐치업 랠리라고 해갖고 우리가 지난 연말서부터 계엄 전국 기간 동안에 전혀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해외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해외 주요 지수들은 다 사상 최고치예요. 우리만 지금 사상 최고치가 아닙니다. 그 어렵다는 중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고 맞아요. 중국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사상 네네네. 최고치예요.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S&P 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월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컨트리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그게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 새로운 정부의 그 주식시장 정책이 굉장히 주주 친화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에 한 3,500선까지는 그런 그 캐치업 랠리 성격이 강했다고 봐요. 나머지 300포인트 정도는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어요. 실제로 AI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같은 그 회사의 주식이 단기간에 2배 오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걱정되는 건 1995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단군 이후에 최대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무지하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뭘 했냐면 각 기업들이 대규모 차입하고 뭐 그 생산 시도를 늘리고 해갖고 3년 후 그러니까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 그래요. 199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예. 그건 워낙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예상을 못해서 우리가 대응 못했지만 이번엔 좀 그 사이클이 장기간 간다는 것을 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이러다가 더 어려운 경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마치 무슨 홍콩 ELS처럼 옛날에 홍콩 ELS 사태가 벌어진 게 뭐냐면 홍콩 지수가 엄청 좋았을 때 ELS 상품이 엄청 팔리고 국가적으로 팔았거든요. 그때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지금 되게 똑같아요. 정부가 마치 지금 이 우리 코스피 지수를 자신의 지지율과 연동해 가지고 정부 ELS 상품을 파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다가 만약에 그 예측한 대로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정부가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 정부 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한 거. 근데 이제 뭐 네. 정부의 발표나 이런 게 약간 꼼꼼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네, 뭐 지금 5천 간다 이런 지금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꼼꼼해요. 거고. 네. 근데 결국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이제 저평가 국면은 저는 좀 벗어났다고 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투자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정부는 일단 생산적인 분야로 투자금이 몰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과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만 돼요. 얼마 간다. 뭐 예전에 뭐 이재명 후보 시절에도 5천 간다고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3천 간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도적 환경 이런 식으로 좀 발표 같은 거를 좀 세련되게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들이 있죠. 근데 이게 몇십 년간 우리나라가 투자라고 하면 무조건 부동산이 돼 있던 거. 그거는 해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거의 뭐 좀 특출나거든요. 근데 이런 투자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건 맞다. 안 그러면 계속 사실은 집값은 올라가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가구 중에 반이 집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 젊다고 해봐야 뭐 40대 초반 이렇게 만나봐도 나중에 맞벌이를 해서 나중에 집을 사야지 했던 분들은 지금 다 절망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이미 올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60, 70년대부터 급격히 성장하면서 도시들이 구도심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재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좀 낮게 돼 있어야 생활 환경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무조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사실 저는 사법개혁이나 뭐 검찰개혁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그것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이 제도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상당히 왜냐면 경제가 안 좋으면 이건 되게 딜레마적인 건데 리먼 때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똑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뭐 돈이 풀리면 당연히 이 구심력이 높은 게 돈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부는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돈을 푸는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더 쏠려서 이분들은 어차피 인플레이션, 낮은 금리 이것 때문에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렇죠. 이게 주식과 부동산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려운 서민들 경제 좀 살으라고 푼 돈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다 이어져서 자산 격차, 빈부 격차에 지금 소득 격차가 아니라 자산 격차는 더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자산가들이 아무래도 대출 뭐 받을 수 그렇죠.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레버리지도 훨씬 잘 쓸 수 있고 그렇죠. 더 많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정보도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풀어도 이 돈이 결국은 일단 일자리나 소비는 돌겠지만 자산 가격 상승으로 다 올라가서 그중에 주식은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거니까. 근데 부동산은 나도 필요한 그 재화잖아요. 이걸 올려놔서 서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딜레마적 현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에서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지네가 알아서 하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공개념이 상당히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중에서도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회수 1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80만이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좀 유튜브도 저희 이제 쇼츠도 그렇고 부동산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영상이 엄청나게 조회수를 많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겁니다. 부동산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많죠. 왜냐면 다 필요하니까. 우리의 생활에 또 밀접하고 쉽게 그렇죠.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고 사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나 전세를 주려고 내놓잖아요. 공실이 없어요. 건물보다 훨씬 접근성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나온 정책들이 아파트의 값을 잡기에 충분한가? 그리고 이제 계속 슬슬 만지작 하고 있는 이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유세도 과연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지금 뭐 민주당 쪽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은 약간 쉬쉬하고 조용조용하고 야 그거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해야죠 슬슬 뭐 약간 이런 의견을 내비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세 건들 거라고 보십니까? 보유세를 안 건들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안 건들 상태에서.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미 지금 이게 정책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고 계속 비판받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실 이거를 부정하고 투기 세력으로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결국은 보유세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토지거래로 다 묶었지, 대출 다 묶었지, 이제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리고 슈퍼리치들은 오히려 더 좋아요. 자기들이 사기에도 되게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에 전혀 상관이 없고 말씀하신 그 강남은
결국은 그 슈퍼 리치들이 전혀 그 규제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보유세밖에 없습니다. 보유세를 안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카드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제 국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제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겠죠. 네. 제가 사실 그 어제 정말 돈 주고 받는 부동산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약간의 그 요약 강의를 들었는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뭐래요? 아니 제가 적어오셨나요? 적어내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같이 좀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주시죠. 예.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라고 평가받는 대통령은 2명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이명박 MB. 둘이에요. 예, 맞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 공급했고요. 그때 엄청 떨어졌죠. MB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이 있긴 했지만 서울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야 강남에 아파트 지을 데 없다더니 지을 수 있구나 라는 심리적인 효과가 발생하면서 그때 당시에 서울도 거의 그 강남 같은 경우는 한 20-30% 빠졌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그 공통적으로 약속했던 것은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서울에 아파트 지을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지으라 그러면 금방 지을 수 있다. 자, 강남 내 세택 있죠. 세택 부지 그거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용산 그 정비창 아시죠? 지금 20년 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국제업무지구에 정말 우리나라의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아시아 허브가 돼갖고 미국에 있는 본사, 뭐 싱가포르에 있는 본사가 우리나라 서울로 올 거냐? 그거 기다리면서 지금 20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공실로 있습니다. DMC 가잖아요. DMC 가면 JTBC 옆에도 공터 있죠. 있죠. 공터 큰 거 있죠. 그거 15년 있죠. 됐죠. 거기도 뭐 국제업무지구를 IBC인가 예. 유치한다고 원래 했는데 100층짜리 빌딩 100층짜리 빌딩 짓는다고 했는데 전혀 짓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유의부지 많고 또 하나 그 양재동에 파이시티라고 있어요. 하림이 물류단지 짓는 거. 그 지금 우리나라 물류단지 필요합니까? 물류단지 지금 뭐 수도권 인근에 물류단지가 공급 과잉으로 지금 엄청나게 공실로 물류단지 개발했다는 사람들 다 PF 일으켜서 다 지금 그지 됐어요. 맞아요. 양재동 그 하림에 하는 그 물류단지 거기도 규제 풀어갖고 주택 공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리풀도 있고. 서리풀도 있고 서리풀도 지금 항상 하는 얘기예요. 서초동에.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규제를 풀어갖고 공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민주당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그거 하면은 거기에 또 사람들 몰려 들어가갖고 그 지역 집값이 다 다시 오른다. 아예 건들지 않는다는 이렇게 얘기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는 근데 한 그 공급을 자꾸 임대로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안 하고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임대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야겠죠. 뭐 서민 주거복지 문제 때문에. 네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고려한다면 충분히 공급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싱가포르 얘기했는데 강남 지역만 놓고 보면 강남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정확한 강남 통계 내지 않고 있어요. 왜냐? 위화감 조성하니까 안 내죠. 강남 지금 한 10만 불 될 겁니다. 그 싱가포르이 9만 불이에요. 싱가포르의 평당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아파트? 엄청 많이 올랐죠. 5억에서 7억 정도 돼요. 강남에 지금 뭐 3억, 2, 3억 된다고 해갖고 야 강남이 그 PIR 기준으로 뭐 500년을 저축해야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남의 소득 수준 고려한다면 그게 그럼 그 정도 수준이냐? 그렇게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정책에서 실패한. 이거 빨간 궁금한데 뭐 적으셨는지 어딜 사야겠다. 복사해서 우리 나눠주세요. 제가 복사해서. 볼 때는 정말 예. 슈퍼리치, 그러니까 슈퍼리치를 어디서부터 슈퍼리치로 봐야 되냐. 그다음에 뭐 한 최소한 3-400억 있는 보면은 강남 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집 사서 아파트 깎아반 데서 사서 이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아는 분들 뭐 한 1,0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굳이 강남에 안 삽니다. 다른 데서 벌어요. 집값으로 벌려고 하잖아요. 강남 사는 분들은 예를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집값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왜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네. 집으로 돈 벌려고 생각은 안 해요. 집으로 돈 벌려기보다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쵸. 이건 그냥 올라간다. 방어용. 네. 그래, 그렇죠. 우리 어차피 가족이 올라간다. 좋은 곳에 살게 하고 싶다 우리 가족을. 그런 의도가 많이 커요 사실. 그 집으로 돈 벌려고 막 정말 맞아요. 다주택자 그거는
사실 민주당이 많이 잡았어요. 다주택으로 이익을 보려고 해서 그때 막 전세 엄청나게 뭐 이제 사기 뭐 이런 역전세난이 일어나면서 그런 걸 많이 잡았어요. 다주택자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나 우리 가족이 좋은 데서 행복하게 편리한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 그 사용 가치만 논다면 거기에서 월세 얼마 전에 국토부 2차관, 1차관인가요? 이상경 차관이 어쨌든 갭 투자를 내서 판교에 뭐 40평대 아파트를 샀잖아요. 전세 끼고. 네네. 그러면 본인이 뭐 이것저것 안 사고 그냥 전세로 들어 살아도 돼요. 근데 사는 거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좋은 데서 살아야지 장기적으로 이런 거 플러스 어차피 집값이 오르니까 내가 거기 해지해야 되는 투자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네. 맞아요. 근데 집값이 만약 오른다는 게 없으면 굳이 사람들이 살려고는 안 하죠. 월세를 훨씬 더 싸게 살아도 되니까. 아니 이왕 우리가 살면서 가격이 오르면 더 좋은 거지. 그렇죠. 무조건 오를 거야라고 들어가는 수요는 사실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아주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예를 들어 30만 있다. 근데 주변에 또 한 20만은 벼락거지를 해지하기 위해서 나도 저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대기수를 만들어서 사실은 든든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네. 그런 수요들이 많고. 근데 저는 그렇게 된 공급을 아예 그냥 그린벨트 강남 쪽에 다 풀고. 그럼 또 난리 날 텐데요. 민주당 쪽 지지자분들. 근데 저는 아니 인구가 준다는데 그린벨트가 전 이 그린벨트에 땅 한 평 그린벨트 없습니다. 많은 대통령이 풀려고 했는데 근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대하셔가지고. 저는 그럴 필요 안 없다고 했잖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부자들은 강남 같은데 타운하우스 잘 지어놓으면 대신 용적률 규제를 하면 되거든요. 타운하우스는 안 들어갈 겁니다. 60%나 해서 타운하우스는 수요가 없으니까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아는데 개발 이익을 타운하우스는- 환수를 잘하면 돼요. 네, 사실 맞아요. 그린벨트 일부 좀 그럼요. 뭐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지금 부동산으로 나라가 거덜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비상사태에 비상적인 그 조치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공급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은 공급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수요를 빼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세종시보다는 사실은 기업도시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오늘 오전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대법원이 소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검 대법원. 서초 그 한가운데 있는 서초동에 제일 많이 사는 반포 대법원. 서초에 제일 많이 사는 전문직들은 변호사들하고 의사들입니다. 네네네. 대기업 임원들하고. 네네. 저는 삼성이나 현대차 본사도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 잘못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이나 대법원 뭐 지금 사법개혁 할 때 증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초동 땅값 비싸다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아니 지방 사람들은 아니 뭐 북쪽으로 올라가도 되잖아요. 연천. 연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연천에 안 됩니까? 위치합시다. 아니, 지금 국토 균형 개발한다 그러면서 다 남부로만 가갖고 지금 경기 북부가 지금 황폐화돼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연천에는 통일시대를 대법원, 대비해갖고 지금- 동두천에 대검.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박성태 연구실장님께서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에 그래도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공급도 늘리고 저는 수요도 빼려면 음. 이거 대법원 대공 같은 데 수요가 빼면 빠지진 많이 않을 것 빠져요. 같아요. 수요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수요는 계속해서 네. 좋은 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가족을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 아니 집에 사우나 있고 헬스장 있고 조식 나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좋죠. 예, 조식 그렇죠. 그 아내한테 밥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서 그 조용히 조식 먹고 올라오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그 새 아파트 이런데 사시는구나. 예, 뭐 저는 뭐 부동산 투자도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주식 투자 하니까요. 근데 그런 수요를 자꾸 누르고 하지 말라 그러고 니네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본능과 자꾸 싸우다 보니 이 맞아요. 본능을 억누르다 보니 이 안 좋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본능을 인정해 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제가 봤을 때도 공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르게 많은 것 해소할 같아요. 수 있는 방법을 주고 네네. 본능을 다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억제를 해야 그 억제가 규제가 의미가 있는데 이미 이제 시그널을 여러 번 우리가 받았잖아요. 과거에 부동산을 규제하고 나서 너 집 사지 마라고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걸 믿었다가 부동산이 폭등하는 경험을 했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그런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욕구 해소의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투기를 잡겠다. 이 생각은 이제 좀
지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이 투기 잡았습니다. 네? 민주당이 투기 잡았어요. 투기 쪽은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막 맞아요. 여러 채를 맞아요. 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그 잡았어요. 추가로, 되게 잘하신 거예요. 추가로 네. 더 그 아파트를 사갖고 돈을 벌겠다라고 그거 하는 없어요. 그거 사람. 없어요. 양도소득이라는 게 네. 3주택만 되더라도 거의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그건 뭐 한 없어요, 70% 이제. 80%를 그 양도소득세로 부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집을 세 채 네 채 뭐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하는 사람들도 그 있긴 마음을 있어요. 아예 먹질 않아요. 1인 투자하는 다주택으로 분들. 하지 않고 보통은 네. 증여를 통해서 네네. 사서 이제 어떤 뭐 편법적인 게 많이 증여세 내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어쨌든 편법적으로 증여를 통해서 하는 다주택 형태로 많이 가죠. 네. 근데 물론 거기서 임대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내면서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증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여러 집을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경우들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없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간 똘똘한 거예요. 한 채로 가고 똘똘한 한 있죠. 채로 넘어온 그렇죠.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대로 아까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그러면은 자산가들의 투자 여유 자금들이 점점 더 몰리면서 이분들이 돈을 굴릴 때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아주 관념이죠. 그리고 이건 맞았어요, 지금까지 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맞을 가능성이 근데 부동산이 제일 낫더라.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투기 수요를 집을 빚내서 굳이 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사실 이런 건데 네네. 물론 그건 필요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막 사니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떻게 보면 극약일과는 그렇고 긴급 처방을 내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집값은 어차피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방치하는 게 맞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한 얘기를 보면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다. 물론 욕도 많이 먹을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게 선거엔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하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죠. 그게 맞습니다. 뭐 모든 정책에는 다 선의가 바탕이 됩니다. 아니, 정부 정책하는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럼 국민들 괴롭히려고 이런 정책 내겠습니까? 그럼요. 굉장한 그 선의를 갖고 하지만 네네. 그것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 진짜 이번 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가 궁금해요. 코스피 사상 최고치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반시장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날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90%는 제 생각에 코스피 사상 최고치가 그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부동산은 5천만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개미 투자자들은 1,5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안정 요인, 이런 규제 강화 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그건 뭐예요? 가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금 국정 지지율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당 지지율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게 올라갔다 이런 거 넘어가야지가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 지금 민주당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왜 곤혹스럽냐? 본인들이 다 규제해 놓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의 구성원들은 실제로 뭐 작년 재작년에 많이 해놨더라. 또 이번에 정책을 만들어 놓은 사람 4명 한번 쭉 살펴보니까 차관 저는 예. 이상경 차관이나 김용범 정책실장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더라고. 그분이 2000년에 샀으니까. 근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했다는데 뭐 4채를 거래를 했는데 경매를 통해서 사갖고 이게 지금 전문가더라고요.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분께서 하셨겠죠. 예. 아내분이 굉장한 전문가 맞아요,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2억 원 금융위원장 제가 다 친한 분들인데 진짜 다 친한 분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야 언제 다들 이렇게 나 개포동으로 빼고 오셨지? 다 했네. 약간 이런. 언제 이렇게 개포동으로 오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왜냐면- 개표동이 많아요, 근데 다? 그? 왜 개표동 왜냐하면 쪽이 많아요? 개포동 재건축을 재건축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에 거죠. 이런 영향이 있어요. 과천에 옛날에 그 기획재정부가 있었거든요. 정부청사 있었죠. 예. 그러면 그 대치동에서 전세를 살던 애가 11-2번 타고 그 과천으로 출퇴근하는 기재부 관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쪽을 많이 보셨군요. 예. 그래서 그쪽에 알겠습니다. 한 명 가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하면 와 시간이 이렇게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야 시간 부동산으로 다 했어. 부동산 얘기. 이게 부동산 이래요. 요즘에. 맞아요. 부동산 얘기 저도 제 친구들이랑 얘기 한번 꺼내면은 한 2-3시간 그냥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너 지금 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디 쪽 보고 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한 뭐 2-3시간
뭐 친구들이랑 있는 술자리나 이런 데서 뭐 그냥 하루가 다 갈 정도로 이야기가 가는 거고 요즘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이 가는 그러니까. 부분이라 좀 길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장미 아파트. 장미 아파트. 우리 송파 장미 아파트. 부러워. 송파 장미 아파트가 재건축의 제자도 안 나오기 무슨 2002년에 재건축 논의 시작해가지고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성됐더만. 아, 그렇게 김병 내란 세력이다. 내가 하면 착한 갭 투자, 민주 갭 투자. 네가 하면 내란 갭 투자. 자 그러면은 세 분은 집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동안 장표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은행 집이죠 뭐. 아, 예. 둘 다 집이 있어요? 집이 어디 영종도로 있어요? 이사 오세요. 영종도에 집 싸요. 오세요. 영종도에 집이 영종도로. 있으시고? 예? 영종도에 집이 뭘 있어요. 네, 얼마냐고 영종도. 그럼 물어봐. 뭘 얼마냐 물어보세요. 대출 받으셨죠? 대체 풀로 받았죠. 그렇죠. LTV 70이었죠. LTV 80. 그 지금 80은 LTV 나올 80. 언제 샀길래 박근혜 정부 때 샀어요?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전이었어요. 정부에 샀죠. 네. 네. 그때 80이 나와나? 생애 첫 주택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래서 예. 80%입니다.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네. 생애 첫 대출에 LTV를 90%까지 올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포스터에 박아놓고 네. 어떻게 투기과열직으로 LTV 아니 근데 40%를 신혼부부나 생애 첫은 어쨌든 뭐 허가를 좀 받긴 해야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 그리고 자금을 토지거래 받을 수는 허가제로 있잖아요. 네. 집을 팔았었던 사람의 그 녹취록이 한번 공개가 됐는데 그게 난리가 났거든요. 진짜 열받더라. 와 진짜 공무원이 이게- 애는 몇 학년이에요? 아니, 근데- 남들은 25평에 잘 사는데 왜 너 평수 넓히려고 애 몇 하려고 학년이에요? 하냐. 실거주 할 거예요? 서류 떠와보세요. 서류 떠와보니까 이거 실거주 맞아라고 재차 3차 확인하는 그게 전 너무 열받겠더라고. 그러니까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한테 내가 이사 가는 걸 왜 빌고 허락을 받아야 돼 그거. 야 그건 내가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래 가지고 난 되게 붕 떴어요 개념이. 그러면 그거 판단을 공무원이 해준다는 거죠. 판다 산다 전부 다 허락 안 공무원이 해주면 심사해야 뭐 되는 이사 거예요. 못 가요. 조금 깜짝 이제 놀랐네. 그러니까 좀 여- 불편해졌죠. 이쯤 네. 살면 되겠는데 왜 지금 굳이 이사를 네. 가십니까? 이렇게 네. 자꾸 와. 딴지를 그렇다고 보는 해서 얘기잖아요. 천정부지로 집값 올라가는데 너무 위험한 제보가 정부로서는 왔는데? 어쨌든 뭔데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기인님 서현에 20억짜리 시범 삼성 보유자면서 뭔 소리야? 슈퍼챗이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청문회 해야겠는데? 토토 저 핸드폰 바로 빼서 바로 빼서 저거. 이거 뭐지? 뭐? 뭐 댓글들이 이게 뭐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집을 내가 지금 갖게 된 거야? 와, 저도 울산 내려가면은 돈 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놔두고 있습니다. 예. 뭐 좋아요. 충격인데? 뭐 딱히 아니, 없지만 아니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 구체적인데 제보가? 여러분 영종도로 오세요. 영종도에 아니야. 시범 야. 삼성한 씨는 사연이 아무도 안 들어 영종도. 영종도로 오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정- 아니라니까. 영종도에 화장실 2개짜리 아니, 24평 집이 1억 2014년부터 1억 며칠 2016년 산다고. 결혼한 이후 계속 그 공직자 재산 신고 시스템에 나의 재산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 직계 좀비 속은 신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직계 네, 다 바로 얘기하면 농담 이러면서 또 다시 10,000원 슈퍼챗 또 이렇게 생사람을 김현지 씨가 아니, 이렇게 여의도 해서 넘어 10,000원 받으려고 이렇게 내가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 농담까지 농담 전에 잘라서 쇼츠 하나. 이기인 재산 20억 이렇게 해서 쇼츠 하나 이렇게 딱 하시죠. 근데 지금 이기인 총장님이 요즘 살벌해요. 예, 살벌하죠. 뒤에서 돌 날라올 수도 있기 아니 때문에 근데 아주 이렇게 무서운 좋은 겁니다. 호재에 장동혁 대표가 예. 윤석열 면회가 가지고 다 그냥 찬물 끼얹은 거 아니에요? 네. 아, 자꾸 면회 얘기 왜 갑자기 꺼냅니까? 한동훈 이거 댓글팀 운영 무혐의 되고. 봐봐요. 그거는 댓글팀은 말 돌리기, 애초에 말 그 돌리기. 양문석 의원이 제기한 거고 제가 말한 건 여론 조성 관련된 주변에 여러 부탁을 하고 다녔다.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짜친다는 거고 네. 당원 게시판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고 국감 끝나면 바로 파는 거고 네. 지금 정무적인 걸로 물타기를 하는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든 뭐가 됐든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예.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부동산 문제는 그런 정무적인 문제로 퉁치기에는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거주 이전과 재산 형성의 자유를 가로막는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정치를 조금 잘하고 못하고 정무적으로 이 판단이 옳고 그르고랑 기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예. 가면 갈수록. 그냥 민주당에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한 대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 집을 일가구 실주택, 실거주 1가구 1주택 아닌 경우엔 다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같이 근데 또 뼈를 깎는 고통을 서민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일보 단독을 보니까요. 예. 여당 국회의원 중에 61명인가가 이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들 중에 63%는 실거주가 아니라 지들 지역구에서는 다 임대하고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73명이 지역구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지역구 정치하겠다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지역구에는 집이 없고 강남 3구 중심으로 서울 같은 규제 지역 이번에 설정된 데에다 아파트 가지고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나도 그만한 사정 있다. 내가 하는 갭 투자는 나쁜 투기고 니들은 뭐 민주 갭 투자냐. 이 열받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 사정 있다. 어릴 때부터 그 아파트 부모님이랑 살고 했던 거다. 그 사정이 그럼 다른 국민들은 없냐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왜 민주 갭 투자는 되고 일반 국민들의 갭 투자는 뭐 투기로 다 묻고 이제 공무원한테 이사 가는 거 허락 맡아야 돼. 이동호 측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상향되고 있잖아요, 가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새롭게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넘사벽 개념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은 끊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하향 안정화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솔직히 시멘트 이거 지어놓고 여기에 너무나 많은 가격이 이렇게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는데 나중에 근데 민주 다음 세대가 이거를 정부에서 과연 가격이 항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향 그것도 이제 반성 안정화를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전 하향 안정화 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규제로는 수요 억제로는 하향 안정화가 안 된다는 교훈을 노무현 문재인 때 겪고도 그 짓을 또 한다는 거야. 아니 근데 뭐 그리고 윤석열 더 때는- 열받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대개 공급론자이고 수요 억제책 안 쓸 것처럼 말했어요. 근데 180도 뒤집었다. 결국 이게 유동성 증가 때문에 부동산 상승이 국제정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면 공급을 더 많이 확대하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집 살 수 있어라고 패닉바잉 수요를 낮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망한 걸 알면서도 수요 억제책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국토부 1차관 저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성경 차관인가요? 뭐 이름도 기억 안 나.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 하나 있어. 네. 이상경? 유튜브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출 못 받아서 집 못 사면 잘 된 돈 모아서 거다. 사세요. 돈 모아서 나중에 사세요. 지는 와이프 명의로 대출 받아서 판교에 3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내가 진짜 유튜브라 쌍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길바닥에 이 사람 발언 판내 걸고 광화문 광장에 내놓잖아요. 돌 맞아요 진짜로. 네, 그 아니, 10.15 근데 대책 좀-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분 중에서 한 12억 정도 대출 받아서 용산 쪽에 아파트를 산 정황이 또 번역기. 포착이 되고 아니, 이제 뭐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아니, 좀 본인 공감되는 지역구는 거는- 의정부인데 대선 직전에 서초동에 지금 시세 3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 잘한다. 대출을 10몇 억을 발생시켜서 받았어요. 권혁기는 대출 받아도 되고 우린 받으면 안 돼? 그래. 왜?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일부는 또 대구에서 받았더라. 돼 안 돼 한번 나는 해보죠. 우리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요. 김명기 그런- 원내대표 네. 그러면 장미 아파트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돼, 안 팔아도 된다. 그런 거에도 관심 없어. 영종도 아파트만 그냥 관심 있는 저는 거예요? 이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네. 적어도 규제 지역에 집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어쨌든 유탄을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전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약간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열받는 소리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열받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네.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포기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때 똘똘하신 분들 있었죠. 김조원, 똘똘하신 김조원 분들. 전 네. 청와대 민정수석 그분이 네. 그냥 직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똘똘한 한 채, 그 두 채 지키려고 포기했는데 네. 이런 것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거죠. 장미 아파트를 포기하기 아까우면. 직보단 집이다. 예, 직보단 집이다. 그렇지. 와, 그래서 하여튼 오늘의 명언이다. 뭐 진짜. 그런 집보단 건데 집이다. 저는 어쨌든 약간 대책으로 보자면 하향 안정화 방향으로 당연히 정책은 가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여당 아니 그 하향 안정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려면 어쨌든 지금 세게 어쨌든 규제를 한 거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급 대책이 빨리 가야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거 지금 행정복지센터 서울에 400 몇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거기는 이제 일단 국유지고 당연히 그 부분에 조금만 이사시키고 빠르게 이제 거기다가 고층으로 그냥 다 지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라도 이제 빨리 뭐 이렇게 언발에 오줌이라도 넣어주고 형! 그리고 영종도 시의원 해보니까 영종도 행정복지센터 밀어내고 거기다 아파트 지으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아니야, 알겠거든. 가능한 얘기야. 가능한 근데 얘기야. 해볼 수 그냥 있어. 해볼 수 형이니까 있어. 그래 한번 시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라는 정도만 내가 양해할게요. 거기 살면 서류 떼긴 좋겠네요. 이거야 그냥 이게 복합으로 지으면 되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설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 저서에 네. 국민들이 아파트 가지면 보수화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지 뭐. 저는 알고도 이러는 거라고 봐요. 그래.
그러니까 너네 가분개들은 어디 가재 붕어 개구리 따위가 서울에 아파트를 살라 그래. 너네는 그냥 우리가 공공임대 지어주면 쉐쉐하면서 거기서 평생 살면서 민주당이나 찍어. 자산 가져서 보수화될 생각하지 마라는 속내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노무현 때 부동산으로 망하고 문재인 때 또 망한 건 그렇다 치는데 했던 짓을 3번을 또 한다는 건 이거는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직 이거는 완결은 아니에요. 좀 진행 중이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다 필요 없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했었던 약속이랑 너무 달라. 아니 상황이 달라졌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뭐가 달라요 그때랑 아니, 지금 지금 뭐 미국 금리 100일 조금 올라갔는데. 미국 금리 낮아지고. 그러니까 네. 금리의 네. 변동폭과 별개로 네. 정확하게 구체적인 공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LTV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 네. 그리고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한 행동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게 2025년 5월 29일 이재명 대선 후보였었어요. 그거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민주정부만 집권하면 계속 집값이 튀어오르니까 지금까지 규제와 억제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도 집값을 못 잡은 걸 인정했다라는, 그래서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갔다는 전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센 규제를 갖고 오잖아요. 심지어 전 이게 되게 위헌성도 다분하다고 보는 게 네. 구로, 중랑, 금천, 뭐 관악, 도봉, 노원 33개월 동안 집값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를 왜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왜 매기냐는 거야. 거기에 있는 거죠. 주민들은 아니 집값도 결국 이제 부동산 대책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집값의 안정화와 하락일 텐데 예.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지역도 풍선 효과 고려해가지고 33개월 동안 집값이 하락되고 있었는데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요? 이건 진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14조 아까 우리 장례찬 최고가 얘기했었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담보대출 금지했다가 헌법재판 갔잖아요. 예. 근데 5대4 판결로 물론 졌지만 그때 당시에 문영배 재판관이 이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의견 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12개 묶고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묶는 거라면 이건 정확하게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좀 봐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잘못된 거라는 비판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오신 세 분의 우리 고수님들께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뭘 하면 제가 그 패닉 바잉을 한 그 당사자거든요. 예.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이때 아니면 영원히 서울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되게 비싼 가격에 사고 손해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뭐 그렇게 회복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강남 상구 중심으로 많이 오르니까 서울이라 해도 강북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니까 네. 워낙 또 문재인 정부 때 올랐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곧 회복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라도 산 게 희망을 다행이구나라는 봅니까,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올해 아니라 내년에 사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돼요. 그래야 나처럼 급하게 패닉을 빠진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이 부동산은 정책 이전의 심리라고 전문가들이 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토호제로 묶어버리고 규제를 하면 이제 막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이 있거나 유동성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와서 대출 없어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살려고 하고 그럼 대출을 막으면 거래량은 줄어요. 네. 일시적 급매 매물은 나오겠지만 거래는 적은데 가격은 집값은 떨어지지 그렇지. 않고 우상향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다가 못 버텨서 규제를 나중에 풀어버리면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대출을 늘려주고 규제를 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막 늘 것 같지만 네. 오히려 그래도 내년에도 살 수 있고 후내년에도 살 수 있다라는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저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패닉 바잉으로 인한 이 가격 우상향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을 풀어주자.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다 부동산이 물가 상승률 정도로밖에 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그 3년 동안 부동산의 평균 서울 집값 상승률이 1억 정도였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평균 집값 상승률이 3개월 동안 1억이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게 하나 필요할지 간단하게 문재인 얘기죠. 정부 때는 30평형 기준 서울 아파트의 그 상승률이 시세가 5억 8천에서 12억 6천까지 뛰었어요. 120%가 뛴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와 그때 정부를 비교해 보면 딱 하나 공통점이 있죠. 규제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 30평형 시세가 내려갑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뭐 1%밖에 안 올라가요.
그때의 공통점은 규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내지는 보금자리 주택, 뉴스테이라는 구체적인 공급이 있었던 거고 오히려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한다거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거나 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오히려 겉보기에는 완전 규제가 완화되는 그래서 뭔가 부동산에서 내팽개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시장을 상당히 존중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집값의 안정 내지는 집값 상승세의 둔화였습니다. 이 진보 정부에서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었던 그 공통점을 잘 알아차려가지고 네.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선 후보 때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튀어오르는 것을 이상한 행동이라고 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결국 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 이게 그 경기도 건드린 건 진짜 역대급 실수라고 보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경기도 지사 선거에도 되게 악재일 거고요. 네. 거기 인구 많고 민주당 지지세 강한 곳들을 규제 지역으로 일방 묶은 것들요. 네. 그리고 벌써 아슬아슬하게 규제에서 비껴나간 고향의 덕은지구라던가 네. 뭐 이런 동탄 같은 데들은 네. 풍선 효과로 거래 문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동탄은 왜 빠진 거예요? 그게 아마 동탄은 구 설정이 거기도- 아직 안 돼서 그렇죠. 네, 구 그래요? 설정이 뭐 서울이랑 뭐 동탄, 경기랑 경계도 있고 아직 그 동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행정동, 법정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게 깔끔하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좀 보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근데 뭐 것 하긴 같고. 하겠죠 이 기조면. 근데 문제는 행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대출 규제하잖아요. 네. 입법부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월세, 전월세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혹은 3년 혹은 3년 최소 6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이러면 그냥 수도권 말고 지방 월세로 다 쫓아내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망하려고 작정을 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서울에조차도 이제 미분양이 꽤 셌죠. 그러니까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서로 좀 다르다고 봐요. 다르다고 보고 미국 금리 낮아지고 이러면서 지금 뭐 유동성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결국 그거를 주식 시장으로 일단 빼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시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뭐 서울 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너무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일시적인 정책 가지고 한순간에 그 거품을 다 꺼뜨릴 수도 없겠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천천히 하향 곡선을 그리도록 해가는 것이 그러니까 안정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해법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멈춰도 다음 세대가 진짜 서울에 있는 집들을 사기는 그건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나 그걸 살 수 있어요? 상위 1% 정도나 이런 집들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생에도 평생 노예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당연히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뭐 전설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만 야 이거 수도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근데 그건 정치인들이 이미 그 욕망을 실현했잖아요. 송파에서 또 용산에서 한남동에서.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의 그 욕망이 있다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 정책에, 그러니까 결국 공감에서부터 이 정책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 뭐 여야 떠나가지고 300명 중에 126명의 국회의원이 규제 지역에 자기 집 소유하고 있고 또 73명의 의원이 지역구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집은 서울에 두고 지역구에는 월세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해당 지역에 가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해놓고서는 진작 자기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얼마나 경쟁력 있게 될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 것들을 믿고 국민들께서 표를 주고 있으니 그 표를 줬던 게 정말로 한심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되지 않기를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좀 동작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은 김병기 원내대표 보면은 거기서 3선인가를 했는데 무려 네. 4선인가요 이번에? 와 근데 동작에 안 살고
아니, 살긴 그러니까. 사는데 그러니까 그 전셋집에 산다는 아파트를 냅두고 송파장미 보유하고 실거주하지 있고 않는다는 여기서는 전세 임대로 살이하고 살아? 있고. 그럼 배신감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저 사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정치인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을 경쟁력을 뭐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동작에 지역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동작이 강남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여기 집값도 막 다른 데처럼 막강하게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정치인이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낸 정치인인데 자기 욕심대로 추리고 그 시기 탁 틈타가지고 소식 먼저 듣고 먼저 대출받아 집 사버리고 대출 받아버리고 아주 비겁합니다 요새 정치인들. 이런 이 행태가 특히 민주당 시절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여서 차라리 그냥 집 욕심 낸다. 나는 뭐 좋은 집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게 낫다는 겁니다.